블랙리스트 문제 처벌된 적도 기소조차 된 적이 없어요. 수많은 그런 증거 자료 또 적인 자백이 있는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고 지금 재판 앞두고 있는데 왜 책임지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물러나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이게 모순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이재명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그 모순된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기소되고 재판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이명박 정부의 이 블랙리스트에 문체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도종환 위원장이 그 꾸려서 한 위원회 이 백서에 들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요. 이거 열람을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지금 하지 않은 것을 계속 했다고 이제 억지로 경강부회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이념적으로 대립된 게 제 생각에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들어서면서 말하자면 예술계의 우파 단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건 뭐 제가 이 위원님들께 사실은 이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제가 KBS 역사 스페셜을 거의 6년 넘게 했습니다. 매주 입시 공부하듯이 했습니다. 잘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개인적인 왜 네. 보수 정부는 가해자라고 늘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피해자처럼 얘기하는지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훨씬 지독하게 했습니다. 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적격,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야당에서 얘기했던 부적격 의견을 살펴보면 블랙리스트 관여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도 전면 부인한 건 부적절하다. 과거 재직 시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뭐 본인은 후보자 본인 이제 장관 되셨지만 후보자 본인은 부정을 했어요. 막말한 거 아니다. 네. 그런데 뭐 그 이제 방송에서 삐 처리는 되는 바람에 듣기는 어려웠지만 사실상 이제 막말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예요. 근데 본인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청력 테스트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 블랙리스트 문제는 사실 이제 MB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문화계 인사 25명, 뭐 한예총 총장부터 시작해서 25명이 사실상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밀려났거든요. 그거를 다 그 당시에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총책임자가 누구였냐? 장관이 당시 유인촌 장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문제를 묻는 건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야가 이제는 정권 교체를 서로가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전 정권 인사 밀어내기를 둘러싼 공방은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 누가 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누가 닭이 먼저고 달걀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자신들이 전 정권 인사 밀어내기를 상대방이 먼저 했다. 상대방이 더 심하게 했다. 거의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사실 보면은 둘 다 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이제는 좀 어느 선에서 우리 정부부터는 안 하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다고 검찰 수사해놓고 검찰 출신 대통령이 현 정부 들어서서 또 전 정권 인사 밀어내요. 자, 이러면 이게 끝이 납니까? 끝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일 가지고 서로 싸운다? 글쎄요, 저는 뭐 결국 그래서 이게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인 좀 있고요. 다만 어제 청문회에서 전 눈살을 찌푸리는 게 후보자 인사 청문회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행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기승전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오고 여기서 또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서는 기승전 이재명 대표 나오고 이게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진짜로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여야가 정쟁하는 자리 아니냐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다. 뭐 이런 총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유인촌 지금 이제 장관 오늘 임명됐으니까 장관이라 부르겠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청문회에서 언급했던 본인의 이제 직접 겪었던 사례까지 얘기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이른바 소위 말해서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숙청이란 표현은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진행자를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왔다라는 사실은 박 교수님도 대체적으로 인정하네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랬다기보다는 현재 그 폭과 인사의 폭이나 그다음에 교체의 폭이 좀 달랐을 뿐이지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본인들이 MB 정부 때 또 박근혜 정부 때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강제로 밀어내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한두 개 부처에서 밀어내는 흔적이 나오니까 이제 그게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럼 논란이 됐으면 현 정부에서는 안 해야 될 텐데 또 그런 점에서 유인촌 장관도 과거에 본인이 밀어낸 거에 대해서 정치 관행이었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정도의 워딩이 나왔다라면은 생산적인 청문회가 됐을 텐데 난 안 했다. 오히려 난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거꾸로 그 당시에 잘린 사람들은 나는 유인촌 장관한테 당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위 예술계에 있었어도 그때 민예총 쪽이나 그쪽에 대한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국가 보조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종의 화이트리스트가 작성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비슷한 정치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던 것은 사실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성향에 대한 지원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니면 교체가 이루어진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졌어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그러한 과거의 일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화이트리스트 작성으로 형사처벌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정권이 바뀌면 저렇게 되나 보다라고 그냥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그게 형사 문제화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아니면 화이트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거로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게 없고 그와 관련해서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장관 지명이 되니까 블랙리스트와 연관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계속 장관 자격이 없다고 공격을 한 것이고 그 예. 논란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의 답변 내용은 내가 정말로 그 문제되는 일에 관여를 하고 깊숙이 책임이 있다면 나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라는 답변을 한 것이고 예. 그 와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랄까요? 건드리면 안 되는 절대 지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사법 절차를 언급하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 쪽의 의원이 정말 노골적인 욕설을 바로 내뱉잖아요. 근데 이 여야가 대립을 하면서 국회에서 고성이 오가거나 거친 말이 오갈 적은 지금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노골적인 욕설이 바로 튀어나온 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정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6개월 남은 총선과 관련해서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 행동하는 가장 최전선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압박감 같은 거를 야당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공개 장소에서 바로 욕설을 내뱉는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광경이 벌어진 것으로 보여요. 네, 청문회 내용과 별개로 이 내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정부가 중요 인선을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을 계속해서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정부 산하 이명박 정부의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좀 사실 많이 검증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데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정권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다가 이게 승계 내지는 정권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다 승계 내지는 연장이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대개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경제랄지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정권 연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했던 분들이 객관적으로 나름 검증이 됐고 그래서 그 경험치를 이번 그 윤석열 정부에 접목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련된 부분 때문에 민주당 쪽 인사들은 조금 알레르기적 반응을 일으킨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능한 사람이 유능하게 쓰여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다시 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지금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다 평가를 못 받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와 연관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예. 그 4대강 문제랄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실체하고 관계없이 상당히 왜곡된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해서 예. 그 이명박 정부 때 일정 부분 경제 성장이랄지 또 금융위기랄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했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정권 유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된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을 다시 재기용하는 것은 뭐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뭐 이게 얘기가 지금 계속 여러 개가 이제 복합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였냐 아니었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어서 답변기를 좀 드리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여러 주제들과는 조금 벗어나 있는 주제여서 이명박 정부 평가가 우리의 오늘 주 대화 주제는 아닙니다. 이 평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좀 지나가겠습니다. 좀 억울하시더라도. 제가 궁금한 게 다시 조금 돌려서요. 아까 이제 유인촌 장관 이제 얘기를 하셨죠. 전 정부에서도 그런 어떤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뭐 찍어내기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박창환 교수 말대로 이게 계속 무한 반복돼요. 정권 바뀔 때마다 상대방 사람들 다 이렇게 솎아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재인 정부, 현 정부 이 과정은 또 어떤가? 이 현 정부에서도 그러면 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또는 뭐 찍어내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과거를 청산하고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통합이라는 기치하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전 분야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나 얘기도 굉장히 극과 극으로 달릴 것 같은데 좀 짧게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제가 한번. 지금 이 그렇게 정부는 안 되고 그렇게 가고 있는 있냐? 거로 다들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 공중파 방송사들, 큰 방송사들의 그 이사장과 이사들을 지금 해임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말 그대로 찍어내기,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분들은 제2의 유인촌이다 이렇게 제2유인촌까지 비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전임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이었나요? 거기에서 뭐 그 기관장들 나가러 온 과정에 뭐 불법이 있었다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하는 정부가 다시 비슷한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유인촌 장관이나 좀 전에 이명박 정부 얘기 나왔습니다. 자꾸 이런 사람들을 왜 쓰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유인촌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 오직하면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왜 자꾸 이명박 사람들을 쓰느냐, 이명박 정부 사람들을 쓰느냐고 불만들이 나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건 널리 인재를 통합형 인재랄지 정말로 대통령이 30대 장관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재를 골라 쓰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알거나 본인이 겪어봤거나 예.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사람들을 계속 고르다 보니까 좀 안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최근에 했던 3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2분이 MB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예. 분, 장관 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인선을 인력풀을 좁게 쓰면은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가 없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에서 방송계 또 문화체육계 유인촌 장관 오늘 이제 임명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우려가 나옵니까? 전임 정부와 그 전임 정부가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건 자료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국정원 자료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예. 여러 가지 징후에 있어서는 뭐 본인이 또 억울하다까지 하니까 더욱더 좀 더 보기 힘들 정도의 가혹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상당한 우려가 좀 됩니다. 좀 팩트를 좀 바로잡으면 김행 그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이죠. 당시에 예. 대변을 예. 했습니다. 그리고 뭐 MB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라기보다 또 신구 어떤 그 조화를 이루는 문제보다 뭐냐면 그분들이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것 자체를 시비를 거는 거는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예. 나중에 이제 능력을 보고 결과를 보고 이제 평가하자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임명이 됐잖아요. 국회를 좀 건너뛰고 임명 강행이 됐는데 벌써 이게 18번째인가요? 19번째인가요? 네, 17번째. 네, 뭐 제 벌써 기억으로는 네. 18명째로 네. 하는 게 유인촌 정확할 것 장관은 같아요. 이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으니까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뭐 여야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 뭐 대통령의 인사가 강행되는 게 지금 벌써 뭐 정권 교체되고 나서 계속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다만 좀 이제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지난 정부 때도 이제 뭐 인사 관련 논란이 있었을 때 당시에 지금 여당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왜 이렇게 의혹들이 많은 사람들을 자꾸 밀어붙이기로 시키냐. 이거 뭐 검증, 인사검증 책임자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여권에 있는 당대표부터 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장관 후보자 나오신 분들 중에 이번에 인사청문회 3번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문제, 뭐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의혹들에 대해서 검증을 도대체 누가 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권에. 옛날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이거 좀 우리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이거 인사검증 너무 허투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굉장한 문제고요. 두 번째. 당시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인사 강행이 34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마에 대한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스스로가 밝힌 7대 인사 기준 못 지켰어요. 그런데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지켜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80석 가까운 의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보 쪽이죠. 진보 쪽의 정의당이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건 도덕적으로 또 어떤 부처 전문적인 능력으로서 부족해. 이걸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장관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요.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내부에서조차도 꼭 MBT 사람 꼭 써야 돼?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너무너무 쉽게 강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좀 그런 점은 이번에 신원식 장관 후보자, 장관 되셨죠? 그 다음에 유인촌 장관 되셨는데,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법부와 행정부, 그러니까 입법부는 이제 국회의회를 이제 대변이 되고 입법부는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각 부처로 대변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가 그냥 서로 엄청난 힘겨루기를 하는 게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부는 인정 안 하고 정부가 하려는 일을 국회는 자꾸만 승인 안 해주고. 그게 뭐 지난 정부 때도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자료 화면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인사청문 보고서에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의 숫자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인촌 장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됐습니다. 물론 적격, 부적격 다 둘 다 병기가 돼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18명째가 엄밀히 말하면 신원식 장관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야당 동의 없이 통과한 사람을 다 합쳐서 19명이라고 한 거니까. 동의 절차는 총리만 필요하죠. 동의라는 그러니까 이제 동의라는 게 조금 부적절한 부적격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보고서는 채택됐다. 유인촌 장관은. 근데 지금 그 여소야대 정국이라 더 심해진 것이죠.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된 장관이 30명을 훌쩍 넘었었는데 지금은 더군다나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야당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번 국회에서의 충돌이 더 잦아지고 더 커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 인사 검증 과정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우리가 이 정부 들어서 비슷해진 점이 하나 있어요. 문제는 비슷해진 점은 뭐냐? 과거 정부까지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법무부 산하의 FBI에서 인사검증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단이 꾸려졌죠. 그래서 미국과는 비슷해졌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미국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자리에 지명이 되고 나서 인사검증 기간을 최소 3개월 내지는 6개월, 때로는 1년 이상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한다는 뜻이군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이웃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까지 다 합니다. 그냥 뭐 전과 기록이라든지 재산 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정권 바뀌고 나서 무슨 인사 검증한다고 1년 동안 그 자리를 전임 장관이 지키거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못 기다려주고 우리는 길어야 2주, 3주 정도의 인사검증 기간이 주어질 뿐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인사검증의 한계가 또 있고 저는 시스템적으로 과연 계속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게 맞느냐는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다시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회의론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거냐.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검증을 과연 누가 하는 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얼만큼 기간을 얼만큼 두고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좀 이렇게 논란이 될 때 참 나왔다가 또 이 문제가 싹 사라지면 또 그냥 또 덮이고 또 청문회가 또 시작이 되면 다시 또 나오고 이게 이제 무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인사청문회는 그 관련돼 갖고 여야 입장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되게 집권당이 되고 그러면 정책 중심, 전문성 중심으로 이 청문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야당이 되면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유로 좀 더 밀어붙이고 뭔가 선명하게 국민들한테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양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여야 공수 위치가 또 바뀌더라고요. 입장이 180도